나는 약 5년 전 삶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다. 오랫동안 곳곳을 다니며 세미나를 하고 돌아온 나는 내 동료가 25만 달러나 횡령했고 회사는 75만 8천 달러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친구를 고용할 당시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이 그 지경을 만든 원인이었다. 내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질문을 해야 했다. 친구들은 모두 내게 남은 일은 오직 파산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반전시켜 회사를 한층 더 발전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한층 고무적인 질문을 했다. 나는 더 나은 질문이 더 나은 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질문했다. 내가 더 큰 가치를 발휘하고 심지어 내가 잠든 동안에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는 점점 질문의 폭을 넓혀갔다. 나는 전력을 다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답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전 세계에 700만 개가 넘는 테이프를 제작 보급했다. 덕분에 직접 만날 수 없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알릴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의 힘은 강력하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선택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어떤 일은 이미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래의 일을 기정사실화하거나 타인의 암시로 인해 예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일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끝났을 때 왜 나는 항상 나를 망치게 할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기 충족적 예언이 들어맞도록 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묻는 것에 따라 답을 구하게 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일을 그르칠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어쩌면 당신은 일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언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레히는 자신을 둘러싼 악몽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하루만 더 이런 곳에 머문다면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당장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몇 주 동안 그는 다른 포로들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끔찍한 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마. 탈출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하지만 레이는 이런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해답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법으로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시체 썩는 냄새였다.
그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죽은 시체가 트럭에 던져지고 있었다. 레이는 나치놈들은 어쩌면 저토록 사악할까라고 한탄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틈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즉시 해답을 얻어냈다.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말은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거인의 힘과 영혼이 깨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막사로 돌아갈 때 그는 트럭 뒤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벗어던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시체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드디어 트럭의 시동 소리가 들렸고 순간 그는 죽은 시체 더미 속에서 삶의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트럭이 멈추고 엄청난 구덩이 안으로 수십 구의 시체를 쏟아부었다. 레이는 밤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체 더미에서 빠져나와 알몸으로 40km를 달려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와 집단 수용소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레이는 남다른 질문을 했고 그 가능성을 믿었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초기 단계였을 때 수백 명의 기술자가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백만 명이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레흐 바웬사는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벽, 사업의 벽, 인간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만드는 것이다. 얼마간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적으로 고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는 경제계에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1970년대 중반 뉴욕시가 파산에 직면했을 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만약 뉴욕시가 파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업적인 결단을 내린 결과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에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멋진 질문을 했다. 경제적 이익을 거머쥘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이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빈틈없는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트럼프는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했다. 낡은 코모도 빌딩을 사들여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고친 것이다. 그 후 경제 상황이 바뀌자 그는 큰 돈을 벌었다. 그런데 현재 그는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그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던 초점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내가 벌어놓은 것을 어떻게 즐길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투자 평가 과정, 즉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형태가 바뀌면서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뿐만이 아니다. 제대로 묻지 않은 질문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질문은 순간적으로 생각의 초점을 변화시켜 우리의 감정을 바꾼다.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와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면 우리의 의식은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해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만을 찾아낸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뇌는 그 해답에 초점을 맞추어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뇌에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레이처럼 굳은 확신과 기대를 갖고 질문해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이유를 떠올리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면 감정 상태도 따라서 바뀌게 된다. 지금 만약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해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된다. 그러면 뇌는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내 삶은 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혹은 지금 당장 내가 변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와 같은 질문을 하면 자신의 좋지 못한 습관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의 순간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올바른 질문하기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이끌어준 결정적인 기술이다. 당시 나의 동료 한 명이 내 세미나를 흉내내어 내가 개발한 교육 자료들을 자신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충동적으로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자문하고 있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는 동안 화를 내고 있는 건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 친구가 그럴 수 있지 하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가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감정적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래도 꼭 찾아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존경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가르친 것을 활용하고 있어라는 답이 떠올랐다. 이 대답은 나를 웃게 만들었고 감정 상태를 변화시켰다. 덕분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발견한 또 다른 방법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을 본받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다.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그가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질문을 알아내서 활용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감정 상태를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동시에 발생한 듯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폭발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할 때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의 소리를 듣게 될까? 아인슈타인은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 폭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물리학 영역으로 확장시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만약 우리가 로켓에 빛을 실으면 그 빛의 속도가 빨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런 재미있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가 탁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질문 덕분이었다. 질문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 효과는 강력했다. 우리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멋진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질문은 마음속에 있는 거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와 같다. 또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한 뒤 질문으로 표현해보라. 우리의 뇌는 마치 거인과 같아서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에게 원하는 답을 간절히 구하라. 당장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요청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